안녕하세요. 1월 26일. 오늘은 시황 정리는 없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한 1.5% 정도 빠졌는데, 그냥 빠진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하자면, 이런 분석글들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양책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 3월은 돼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시행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며칠 뒤에 FOMC가 열리죠. 그 FOMC를 앞두고서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차익 실현을 매물로 던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이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특별히 악재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해외 선물은 바로 반등을 해서 지금 어제 고점까지 상당 부분 근접을 했습니다. 유가도 지금 반등해가지고 어제 고점 이미 뚫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면서 갭상승을 떠서 1000을 돌파한 다음에 하락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죠. 그 단위가 바뀌면, 그러니까 900 단위에서 1000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3000에서 3100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단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뜨면 신용 매물 같은 거는 정리를 좀 하시면 좋고, 혹시나 갭상승 뜨고서 하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 그걸 대비해서 이제 현금 일정 부분 신용 말고 현금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걸 큰 비중으로 처분을 해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여튼 그렇게 그냥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할 말이 이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ETF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ETF가 뭐냐 한번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죠? ETF가 뭘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ETF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ETF, 이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마지막에 펀드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실 겁니다. 이거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뜻은 국내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ETF의 종류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깊게 알고 계시겠지만 지수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것들 있죠.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대표적으로 WTI, 원유 이런 것도 있었고, 옥수수, 콩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농산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아니면 달러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건 지수의 일환이긴 한데 한국 반도체 산업에다 투자하고 싶다. 반도체 ETF도 있고요. 2차전지 ETF 아니면 건설 ETF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삼성그룹 ETF도 있고요. LG그룹 ETF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ETF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다 투자했을 때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 개별 종목을 사서 투자를 할 때 뭘 사야겠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 워낙에 새로운 종목도 많고 삼성전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에로티 백큐
FST 뭐 이런 종목 압니까? 모르지. 그쵸? 그런 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제일 만만한 게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 말고 나는 뭔가 좀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런 때 한 번씩 제가 추천을 해주는 게 ETF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코스피에 있는 전 종목들을 여기다가 편입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비중은 ETF마다 달라요. 뭐 특정 종목을 크게 해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비중으로 다 놔두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다 동일 비중으로 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ETF는 모든 종목을 다 한 주씩 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변동성,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종목은 악재로 인해서 막 하한가를 맞고 얘는 상한가를 맞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한 종목을 골랐을 때는. 근데 이 전체 종목을 다 샀을 때는 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종목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한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30% 오로지 다 먹는 거잖아요. 얘가 횡령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수많은 종목들을 다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 변동성을 이렇게 변동할 거를 얘는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우상향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평균은 한다, 중간은 간다. 이게 ETF 상품이에요. 그런데 ETF 상품을 추천을 하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나 봐. 중간은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중간보다 못 가서 손실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ETF 상품을 추천을 하면은 본인들이 개별 종목을 어떻게든 발굴을 해서 이 평균보다 무조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수익 내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래서 ETF로 들어가되 저는 특정 섹터 정도는 공부를 해서 그 관심이 있는 섹터에 대한 ETF를 투자를 해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라에서 밀고 있는 펀드 있죠. K뉴딜, 2차전지, 그 다음에 BBIG였죠.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인터넷 뭐 이렇게 있었죠. 2차전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LG화학있죠. LG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 SDI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있고, 이것만 있나요?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C도 있고요. 이런 소재 기업들이 있고, 장비 기업도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이건 제가 특정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이 좋아서 샀는데 이 회사가 지금 LG케미컬이랑 같이 소송 붙고 있잖아요. 만약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러면 거의 바로 아마 하한가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하락을 때려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섹터에 대해서 2차 전지 ETF를 산다면 이 리스크는 예를 들어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다. 그러면 얘는 30% 하한가를 때려 맞는다고 쳐도 3% 정도만 하락폭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는 나머지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또 상승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에 대한 ETF 이런 거는 저는 주변에 추천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만족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일단 국내 ETF랑 요즘엔 또 해외 ETF도 많이 하잖아요. 요 차이도 좀 아셔야 돼요. 가장 큰 특징은 세금 차이겠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이게 그림판에다가 판서를 하는 거라서 이걸 좀 잠깐 갈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금이 국내 ETF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해외 ETF에 대한 특징을 써볼게요. 국내 ETF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됐다면 얘는 이 국내 ETF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 중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ETF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 그런 ETF는 해외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내 ETF의 장점, 해외 ETF에 비해서 국내 ETF 장점, 당연히 접근성이 쉽죠. 접근성이 편하죠. 뭐 해외 계좌 개설해가지고 달러 환전해서, 얘는 달러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들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평상시에 못해요. 얘네 시장 열릴 때 해야 됩니다. 밤에 이제 뭐 밤에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뭐 거래하고 귀찮잖아요. 접근성은 이제 국내 ETF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 해외 ETF 같은 경우는 환율을 무시 못합니다. 여기 투자했다가 지금같이 이제 달러가 약세인 시장이 이어지고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당분간 아마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해외 ETF로 투자했다가 내가 수익을 봤는데 10% 수익을 냈지만 5%가 환율이 떨어졌다. 이러면 수익이 5%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국내 ETF는 환해지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 ETF 상품 옆에 H라고 써있는 게 환해지 상품인데요. 이런 걸 통하면은 이제 설령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율에 대한 그런 하락분을 때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 대신에 만약에 환율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여기다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면 환해지하지 않는 상품에다 투자를 하든가. 그럼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뭐 그런 경우에만 예를 든 거고요. 국내 ETF 그냥 뭐 삼성 반도체 ETF라고 한번 삼성 그룹 ETF라고 할게요. 이런 데다 투자를 했다. 그럼 얘는 환율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편하잖아요.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해외 ETF는 그냥 해외 주식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은 그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대신에 요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22%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0만원을 수익을 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250만원 빼면 800만원이죠. 여기다 곱하기 22% 하면은 176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1050만원 벌면은 176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무시 못합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근데 국내 ETF는 세금 안 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그냥 단순히 이런 양도 차익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거래세도 안 내는 세금, 그런 ETF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 주식이랑 연동되는 ETF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지수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뭐 건설 이런 데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근데 대신에 코스피 선물지수 연동한다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코스피 레버리지에다 투자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냐면 양도 차익의 15.4%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근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조금 약간 달라요. 뭐 과세표준이랑 연동된 거에 뭐 시세 차익이랑 과세표준 뭐 변동분의 15.4% 중에 작은 거 뭐 이런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투자하실 때 이런 지수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안 낸다. 거래세도 안 내고 이런 뭐 양도 차익도 안 내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펀드 쪽에다가 이제 혜택을 주던 그런 거였어요. 국내 펀드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거래세나 뭐 이런 거 세금을 안 내도 되게 이렇게 해줬었는데 ETF도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TF는 어쨌든 펀드다. 그래서 이 펀드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얘 세금도 안 내지만 코스피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유 WTI 이런 거는 양도 차익에다 곱하기 15.4% 세금 다 냅니다. 원천징수 다 해서 그거 떼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줘요. 물론 손실난 거는 당연히 세금 안 떼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또 뭐냐면 내가 오늘 요 WTI 레버리지로 200만원을 벌고 또 200만원 손실 났어요. 빵원 됐죠? 그럼 세금 안 내냐? 아닙니다. 요 200만원에 대해서는 15.4% 세금 또 내야 돼요. 이런 상품들은 이런 건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진짜 나 손실 났는데 내가 세금 왜 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만큼 떼고 입금을 해줘요. 이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 중에
양도 차익이랑 양도 차익 곱하기 15.4% 한 거랑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과표 차이라고 할게요. 과표 차익이라고 하는 게 좀 낫겠다. 이게 뭐냐면 ETF는 과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뭐 WTI 선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얘가 실제로 WTI가 뭐 오늘 50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얘가 만약에 55불이 됐어요. 그럼 10% 상승한 거잖아요. 오, 많이 올랐다. 그러면 국내 주식도, 국내 ETF도 얘도 마찬가지로 10% 올라야 되잖아요. 10%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하는 얘를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애. 근데 얘가 10% 변한다고 얘도 10% 변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10% 변하는 거는 양도 차익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 요게 이제 그냥 요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얘를 벤치마크 하긴 하지만 뭐 수수료도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뭐 괴리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TN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찍어내는 그런 수량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WTI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이런 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괴리율이 막 몇백 프로씩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이나 뭐 이런 걸 추종하는 애들은 과표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 중에 작은 애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뭐 설명 드릴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세금 이제 내고 할 때 그런 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저도 미국 쪽에서 ETF로 수익 낸 게 좀 제법 있어서 요거 설명할 때 요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ETF는 국내 주식 연동하는 ETF는 세금을 안 낸다. 대신에 뭐 선물지수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WT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양도 차익에다가 15.4%만큼 곱한 걸 세금을 낸다. 하지만 양도 차익과 그 다음에 과표 차익이라는 그냥 제 임의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과표 차익과의 작은 금액에 대해서 15.4%만큼 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수랑 연동되는, 그러니까 지수 선물 지수,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들은 이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칠판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세금 낼 때 아까 국내 주식이랑 연동되는 ETF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ETF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실제 쓰이는 용어기도 하고요. 얘는 세금을 그냥 안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왜 기타 ETF라고 할게요. 기타 ETF. 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15.4%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도 쓸까요? 원천징수. 그리고 얘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ETF 양도 차익은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수익 낸 거예요. 시세 차익 낸 거. 얘는 기본적으로 배당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배당은 아니죠. 근데 배당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15.4%도 원래 배당에다가 때리는 세금이에요. ETF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ETF라고 한다면 삼성그룹 ETF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물산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이 ETF에 녹아 들어오겠죠. 삼성물산에 대한 것도 살짝 녹아 들어올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5.4% 세금 나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당 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큰 분들이에요. 규모가 커서 이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소득, 이걸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옛날에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뭐 2배사 근연기 태양 해가지고 막 외웠었는데 그 2배 앞에가 이제 요 두 개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게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묶이는데 요게 2천만 원을 넘어가는 1년에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금융소득이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좀 골치가 아프다.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TF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국내 주식형 ETF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뭐 나는 ETF를 WTI로 할 거다. 원유 선물 ETF에다 할 거다. 안 됩니다. 이거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더욱 뭐 이런 삼성그룹 ETF나 뭐 코스피 ETF나 코스닥 ETF나 이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코스피 ETF도 코스피 뭐 선물 ETF, 뭐 코스닥 선물 ETF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선물 지수랑 연동되는 건 또 이거 다 세금 해야 돼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금융소득 요거에 대해서 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꼭 기억을 좀 잘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서는 해외 ETF는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낸다. 그리고 혹시나 관심 가지실 분 계실까봐 해외 파생상품 있을 수 있죠. 파생상품 얘는 둘이 합산은 안 돼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250만 원까지는 이거는 세금 안 내지만 25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는 11% 세금 내야 됩니다. 얘랑 얘는 별개고 합산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00만 원 되고 여기서 플러스 100만 원이면 퉁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22%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요거 내면은 여기 2천만 원에는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ETF에 대해서 요 정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더 깊게 파고들자면 어떤 ETF가 수익률이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네, 뭐 그런 것까지 파고들면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의 좀 특징 차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내 주식형 ETF는요. 아까 뭐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뭐 인도 같은 데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별의별 데 다 있습니다. 뭐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좀 어려운데 국내 주식형 ETF는 최대 2배까지만 있어요. 레버리지나 아니면 곧버스라고 하죠. 2배까지만 있고 해외 ETF는요 3배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FNGU 이게 이제 팡 종목 나스닥의 팡 종목 3배 레버리지짜리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TQQQ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스닥 지수 곱하기 3배 뭐 SQQQ는 뭐 레버리지의 반대말은 곧버스인데 3배짜리의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뭐 어쨌든 이거는 3배고 3배 마이너스 3배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용어를 찾으실 때 불이란 단어 쓴 게 있고요. 베어란 단어 쓴 게 있습니다. 요 불이 이제 레버리지 뭐 이런 상품들이고 상승에다 베팅한다는 뜻이고요. 베어는 하락에다 베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시면은 좀 헤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은 굉장히 형님들이 통이 커요. 여기 상하한가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막 몇백 프로씩 올랐다가 불기둥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좀 잠시 바꿔볼게요. 불기둥이 이게 골 때립니다.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양봉 떠 있으면은 여기까지 끽해봤자 차이가 나봤자 30% 정말 많이 차이 나봤자 60%가 최대잖아요. 아 형님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막 500%씩 올라가고 뭐 1000% 장난 아닙니다. 상한가 그게 없기 때문에 잡주들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변동성에다 곱하기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를 때리니까 이 형님들은 역시 통이 큽니다. 전세계 자금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 통이 커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에 대세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시면 미국 쪽은 투자를 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FNG에다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작년에는 기술주의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다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 잘못 접근하면 계좌 녹아요. 뭐 이것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까요? 내가 1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럼 얘는 수익이 105만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곧버스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수가 5% 올랐는데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가 되죠. 그럼 얘는 100만원이 9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100만원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10% 가지고 안 되죠. 왜 그러냐면 10% 곱하면 이제 99만원이니까 한 11% 정도 돼야 99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2배짜리는 더 하고 3배짜리는 더 심하겠죠.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클 때는 일시적으로 먹고 나오기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저도 이렇게 엄청 길게 장기 투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그래도 한 몇십 프로 나와서 재미를 좀 봤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1배짜리랑 3배짜리랑 그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년씩, 2년씩, 한 뭐 5년씩 이렇게 놓고 보면은 3배까지 절대 차이 안 나고 한 2배도 차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얘가 10% 빠지고 10% 오르면 원래 1배짜리는 그냥 본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1%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ETF 상품들 이런 거는 제가 이번 주말쯤에 좀 괜찮은 ETF 상품들이나 특이한 ETF 상품들 이런 건 좀 모아서 주말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